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0년 1월 5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주제를 살펴보면 한국 증시는 미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박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아둔한 생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살펴보면, 자, 10년 이상 한국은 박스피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걸 근거로 들어서 앞으로도 이럴 거다. 자, 미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실패 사례. 자, 이 위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몰빵을 근거로 들어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자,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의 이유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고 투기적인 성향, 도박의 성향으로 접근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죠. 보통 실패한 사람들이 주변으로 말을 옮겨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건 남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갬블이구나, 도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악순환의 반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면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해야죠. 처음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이나 다름없죠. 처음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국가에서 들어가든 민간 자본이 유치가 되든, 자,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투자 자금을 형성을 해주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성과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익을 나눠줍니다. 투자한 사람들한테 당연히 이익을 나눠주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투자를, 예를 들어서 한계를 두고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100억을 가지고 1조를 만들었으면, 자, 이 100억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없다 그러면 이 투자 기회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억을 자, 1억으로, 자, 1000만원으로, 자, 100만원으로 쪼개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기업들이랑 사업을 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어때요? 또 분배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배 구조가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기업들이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고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한 거죠. 노동력이. 그런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일자리에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자, 이 직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직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인력이 귀해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뭐 임금도 올라가고 뭐 요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강제를 하는 구조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중간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전 세계에서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 분배를, 국가에서는 분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파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를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요게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이고 금융 문명이 없는 나라들이 어때요? 이런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 강제적으로 분배를 하는 나라들은 보면 복지라고들 하죠.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복지가 많이 돼 있던 나라들은, 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들은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북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금융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인식 자체가 수준이 높아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정상작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서론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자꾸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국 정신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두고 한번 반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에 대한 불신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어요. 야, 2020년도에 만약에 현대건설에 투자를 해서 30년 동안 끌고 갔으면 손실이 90%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몰빵 들어가면 이 리스크에 대한 해짐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애초에 잘못 접근을 해서 그렇게 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들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손실이 나봐야 90%밖에 아닌데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수천 프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배의 이득과 이 작은 손실 사이에서 이 작은 손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몰빵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리스크는 그냥 작은 리스크예요. 상장 폐지가 돼버린다 그래도 이건 작은 리스크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현대차가, 만약에 현대건설을 내가 투자를 했다 그래, 잘못해서. 근데 그때 현대건설만 산 게 아니고 자동차도 사고 음식료 섹터도 사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도 엄청나게 수익이 났고 음식료 섹터도 엄청나게 수익이 났지만, 자, IT라든가 무슨 이런 등등들은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지금 구간에서 보면, 자, 미래가 아니고 그냥 지금 딱 현재 놓여있는 구간에서만 보면, 그럼 이거 한 개만 산 게 아니고, 자, 2개를 사고 3개를 사고 5개를 사고 10개를 샀으면 어때요?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됐겠죠.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고 한 개만 사서 꼭대기에 사서 장기 투자해갖고 장기적으로 보유해갖고 이게 예를 들어 손실을 봤다. 요거는 웃긴 이야기라는 거죠.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 2011년도에 기아차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9년 동안 50%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손실은 한 30-40%밖에 안 되겠죠. 왜? 그간에 배당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배당도 꾸준히 하던 회사니까요. 자, 꼭지에서만 사서 자, 하락해 있는 구간에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거 손실이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아차를 안 사고, 자, 건설도 사놓고, 음식료도 사놓고, 기아차도 사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손실을, 이 수익이 훨씬 상회를 해주잖아요. 분산을 해놓으면 해놨을수록.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리스크 요인만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99%예요. 분산에 애초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리스크를 일부러 짊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욕심 때문에. 한 방에 빡 어떻게 해보자.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실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항상 접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실패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멍청하고 위험한 거죠. 왜? 나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잘못된 사례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죠. 세상에.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 그 약간의 확률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버블 국면에 진입을 해서 장기 보유를 했다고 수익이 나길 바라는 자체가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과거에 뭐 플라자 합의를 맺고 뭐하고 하면서 작살나고 했을 때 일본이 무슨 뭐 20년 30년 불황이다. 그때 당시에 20년 30년 전이면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도 엄청 쌀 때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집값이 평당 1억 했어요. 평당 10억씩 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20, 30년 전에. 그러면 이게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못해도 한 50억에서 100억은 될 거 아니에요. 평당 50억 100억인 거예요. 집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졌는데 버블이 너무 심하게 쳐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살면서 평당 1억이라 그래도 비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버블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부동산이 꼼짝마라 하고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심 지역만 원래 가격 회복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 당시에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버블에 있는 종목들을 오래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평가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사서 지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블 구멍에 사서 아무리 깨먹었다 그래도 상장 폐지 돼봐야 손실이 100%일 거 아니에요. 근데 20, 30년 전에 저평가된 주식들 지금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뭐 1000%만 났겠냐고요. 많이 난 종목들은. 그럼 이거 분산만 해놨으면 시간을 20년, 30년 투자를 했으면 이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 2000개 종목을 다 해놔봐도 지수를 다 사놨다 그래도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평생 마찬가지.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000개라 그러면 이 2000개를 다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면 절대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2000개의 기업을 다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끌고 간다. 그래갖고 10년, 20년도에 딱 열어보고 그걸 만약에 판다. 다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1000만원씩 뭐 100만원씩 이렇게 사가지고 10년, 20년을 딱 까보면 어때요? 수익이 안 나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자리가 아니고 지수가 빠져있다 그래도 20년 동안 지수가 빠져있다 그래도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게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가가 가치에 연동된다는 걸 믿질 못해요. 왜? 그렇게 치면 현재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 가치에 연동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평가랑 고평가인 종목들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몰려서 고평가가 돼 있는 기업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돈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항상 왜곡을 만들어주는 거건데 이 왜곡 흐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데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저평가라 그러면 이 가치를 놓고 결국은 이게 만약에 싸다 그러면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 그러면 다시 가치 구간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주식이라는 게 가치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의 예를 들어서 운영권, 운영을 할 수, 기업을 예를 들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식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블이 심하게 껴있으면 그래서 아무도 사진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자리 가치 구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평가라 그러면 결국은 가치 구간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시점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너무 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도 안 사도 기관 투자자고 헤지펀드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KCGI가 왜 한진카를 샀을까? 왜 한진카를 살까? 이거 뭐 지분을 17% 19%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자산 관리 계산해보니까 땅 갖고 있는 게 얼마고 무슨 이 항공 뭐 이거 갖고 있는 게 얼마고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싸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거 경영권을 위협해서 땅 팔아서 취하고 뭐 해서 취하고 하면은 많이 남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주식가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곡이 발생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심리라는 걸 쫓아다니면 왜 망가지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보세요. 자, 오늘 같은 상황도 딱 보면 지금 어때요? 미국에서 갑자기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자, 증권방송이고 어디고 증권방송이 아니고 언론이고 어디고 다 1월달에 장이 되게 좋을 거라 그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간 심리적인 버블 국면에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에 누구를 죽였대.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어때요? 야, 2일 전에 야 이거 갈 거야 1월에 갈 거야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막 비관론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평가가 해소되고 막 하는 거, 저평가가 확대되고 뭐하고 하는 거라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거를 2일 전에 트럼프가 걔를 죽일지 알 수가 있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또 바보 같은 게 뭐예요? 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얘네가 뭐 52개를 뭐 타격을 한대 52개 문화유적인가 뭔가를 타격을 한대. 그럼 이란은 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대. 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뭐하고 하면 3차 대전 진행이 되고 전세계 뭐 3차 대전이 진행이 되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개입을 하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더 가는 사람들은 야 북한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약에 ICBM 뭐 발사하고 이상한 짓거리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얘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북한은 우리나라에다 뭐 미사일 때리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꼬리를 물다 보면 어때요?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작년 7월 8월 달에만 봐도 그래요. 2019년도 7월 8월 자 일본 수출 규제 자, 일본에서 수출 규제 딱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1년 전부터 알았대. 자, 1년 전부터 그래서 언제 나올지 알았어, 이거? 이게 내년에 나올지, 2030년에 나올지, 요런 것들이 말만 나오고 없어질지 어떻게 아냐고요. 갑자기 이게 나와서 추심이 안 좋아져.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때가 바닥이었네? 심리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리를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기준으로 잡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실패했어요.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나도 이걸 잡아낼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리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수급을 많이 보죠. 수급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다니면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주가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맞출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걸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평가라는 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에다 기준을 둬버리면 이거는 투기인 거예요. 이건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근데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럼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어때요? 자, 주가는 결국은 가치랑 연동이 되니까, 가치가 많이 싼 회사 사서 기다린다.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 이 방식으로, 그런데 혹시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난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완벽한 거죠. 요 두 개만 이루어지면 실패는 불가능해요. 여기에 따라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50개, 예를 들어 100개, 이렇게 이런 자산에 분배를 해서 20년 동안, 10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났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자산을 분배를 해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손실이 났다. 이건 불가능해요. 3년, 5년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대공황이라든가 2차 대전처럼 뭐 전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3년, 5년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도 10년, 20년 후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라는 구조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년, 5년 동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손실이라는 게 라는 걸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래서 주가는 가치에 연동된다는 걸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때요? 부자가 돼 있어요. 이 경험을 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딱 해서 이해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결국은 이 경험들을 쌓아간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입혀져 있는 순간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자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숨기려 한다는 거죠. 자, 몰빵. 가장 큰 실수가 몰빵이에요. 가진 거 다 때려박아갖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게 뭐 주식 투자 위험하다 그러는 거는 정말 이거는 머저리예요, 머저리. 미저리가 아니고 머저리. 이거는 머저리. 짱구예요, 짱구. 알면서 나쁜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내가 편법을 사용해서 틀렸어. 그걸 아는데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걸 위험해 하는 사람들은 나쁜 새끼들이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왜? 나는 깡통 나가고 나는 뭐 이게 투자하고 막 활동 없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막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멍청한 거죠. 금융이식 부족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주변에다가 야 그거 위험한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 공부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남들이 위험하대. 남들 말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사람. 또 내가 잘못된 경험을 갖고 그 경험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멍청한 거죠. 그냥 멍청한 사람들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자, 리스크 관리보다 수익에 더 집중을 한다. 자, 욕심. 이 욕심을 관리하는 게 인간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돼요. 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는 하면 할수록 단기적인 수익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 장기적인 수익은 무조건 복리가 굴러가서 더 날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갖고 운영을 하면. 그런데 자, 단기적인 수익에 자꾸 이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죠. 자, 몰빵을 하면 안 되고, 자, 욕심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가치가 올라가기보다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죠. 자, 이슈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투자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만에 뭐 2배, 3배,
이렇게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한 달 만에 막 2배, 3배, 막 10배씩도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거죠. 이슈를.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이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서 성과를 만들려면 못해도 1년에서 3년은 걸리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해서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려면 자, 시간이 최소 1년에서 3년은 걸릴 거 아니냐. 자, 투자 기간은 요렇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성과가 많이 나오면 수익이 많이 쌓이는 거고, 성과가 생각보다 덜 나오면 자, 수익이 조금 나는 거고. 자, 투자 관점은 이렇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성과를 만드는데 뭐 몇 시간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성과가 나온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잖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정상적인 거죠. 그럼 비정상적인 데다가 배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꼭 시장이 잘못돼서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공매도가 어째서 뭐 공매도 때문에 나는 망했다. 바이오 회사가 무슨 임상을 실패를 했는데 왜 공매도 때문에 망한 거야 그게. 무슨 뭐 해가지고 아이씨 뭐 쟤가 횡령해갖고 망했다. 자, CEO가 횡령을 하고 뭐하고 했으면 걔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건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는 당연히 항상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기를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사기당할 것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어때요? 주변에도 우리 보증 안 서주잖아. 왜? 보증 서주면 내가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증을 서주면 돈을 줘버리죠. 자, 친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돈이 필요하대 죽겠대. 그러면 뭐 2억만 보증 서달래. 그럼 그 사람한테 밥이나 먹어 하고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줘버리고 마는 거지. 예?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는 거지. 내가 돈이 뭐 2억이 없는데 2억 보증 딱 서주면 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망가버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불신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죠 이거는. 자, 실패한 사례만 가지고 와서 이 실패한 사례가 확률적으로 더 적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성공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다니까. 그거는 딱 증명이 되는 거야. 뭐예요? 회원분들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돼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총 해서 수백 종목들을 리딩해서 줬으면 그 중에 한 5개나 될라나? 그쵸? 그런데 어때요? 그 수백 개 중에 뭐 지금 뭐 100% 이상 넘어가고 상승한 종목들 몇 개예요? 50개 이상 100개 이상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200개 되고 500개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5개짜리가 10개 늘어나고 20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뭐 200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구조가. 이미 다 증명되고 확률적으로 실패 확률이 훨씬 작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다는 거죠. 리스크는, 주식 투자를 해서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흘릴 수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30년 동안 90% 손실을 봤다? 이거는 멍청하거나 아니면 욕심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요렇게 됐다 그러면. 자, 10년 전과 지금까지를 보면 지수 상승이 없었다 그래갖고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10년 넘게 박스피? 그럼 기업들은 10년 전이랑 버는 돈이 같아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성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성장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깨먹거나 가지고 있던 돈을 깨먹거나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는 뭐 1을 벌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5야. 이래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10년 전에 이때는 버블이었어요. 70조밖에 벌지 않는데 자, 110조가 버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고. 100조를 버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었어요. 70조밖에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버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버블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는데 강도가 크게 꺼진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경기가 위축되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고 뭐하고 하니까 전 세계 자산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자산가치보다도 못한 구간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들 기업 이익들을 벌고 뭐하고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자, 투자가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기업이 활동이 감소되고 자, 현금 보유량 늘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이 야, 이익이 쪼그라들었죠. 이익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근데 자산 가치는 어때요? 자산 가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70조에서 40조면 이익은 30조 줄었는데 자산 가치는 이렇게 반토막이 안 났어요. 기업들이. 자산 가치는 빠졌어 봐야 마이너스 20%나 빠졌을라나? 이익이 이렇게 감소된 거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1, 2년 있으니까 100조. 요렇게씩 또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가 많이 벌잖아요. 그럼 지수가 더 가야 돼? 아니죠. 이때는 비쌌고 이때가 적정 가치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어때요? 10년 동안 제자리가 아니에요.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증시는. 2017년도, 18년도에 130조, 145조를 벌었어요. 2018년도에 145조를 벌었다고. 그랬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 이거 나오면서 심리가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돈이 쪼그라든 거죠. 지금은 이제 95조, 110조 이렇게 추정된단 말이에요. 올해 2019년도 작년에 2019년도 추정치가 요 정도 나와요. 95조에서 110조 정도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코스피 2000 적정 가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이익이 쪼그라들었다가 요 앞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더블 돼갖고 200조를 벌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200조 벌면 지수는 4000포인트 가는 거라니까요. 자, 가치랑 결국은 주가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딱 보여주잖아요. 자, 보세요. 70조 벌었을 때 지수가 1400포인트에 가 있었는데 2000포인트 가니까 비싸잖아. 비싼 구간까지 갈 수가 있다고. 왜?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뭐 주식 뭐 전입식 펀드 하나 안 갖고 있으면 바보란 소리 듣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주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긴 거예요. 자, 버블이 꺼지니까 어때요? 적정 가치. 자, 이때 당시에 40조 벌었으니까 800포인트 딱 찍고 바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뭐하고 하니까 투자가 다시 진행되고 뭐하고 하면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내던 게 40조 내던 걸 100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서 적정가치까지 구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이때부터 여태까지 올 때 요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간 거예요. 그러니까 꺼졌다가 다시 간 거지. 자, 가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변동성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2600포인트면 야, 이거 더 가야 되는데 290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럼 이때도 뭐예요?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가야죠. 이때도 못해도 주식 비중을 60%에서 70%는 갖고 가야죠. 적정가치 근방에 있으니까 한 7, 80% 정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 적정가치 근방에 있으니까 2600포인트면 대충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뭐 80%, 90%도 운영해도 되는 자리고. 야, 이때 89%, 90% 주식 비중 갖고 있었으면 이 빠진 게 30%가 빠졌는데 작살났잖아. 이때 현금을 만들었어야지. 이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협상이 지금 1차 협상이 진행이 된 게 올해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작년 2018년도 6월 달에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트럼프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심리적인 것들을 안다는 거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는 어때요? 자, 영원히 결국은 가치는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지금 2018년도하고 위치가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자산 가치가 0.8배였어요. 지금도 자산 가치가 0.89배 정도 된단 말이야. 8배, 9배 정도 된단 말이야. 지금 지수가 좀 올라와서. 2000포인트 금방 했을 때 0.8배, 0.79배. 이때보다 쌌어요. 이때보다. 2008년도보다. 싸다 비싸다는 자산 가치로 논해야 되는 거니까. 이익이야 더 내다가 덜 내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싸다 비싸다는 자산 가치로 논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이때 0.8배, 이때도 0.8배예요. 2008년도하고 이때하고 지수가 이때는 예를 들어서 900포인트였고 지금은 뭐 1900포인트였어. 그러면은 야 1000포인트나 높은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자리냐 라고 말하는 거는 멍청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있었는데 2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거를 1800, 내가 지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걸 1800원에 거래가 돼. 그리고 이때 1000원에 갖고 있을 때 900원에 거래가 돼.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꼬르잖아, 이꼬르.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익표를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수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기업들이 돈 버는 게 쪼그라든 게 아니잖아요. 20%고 50%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버는 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성장을 했는데 지수는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싸구나 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 어때요? 자, 이때는 버블이 있었고 2011년도 15년도에는 적정 가치였고 2017년도 19년도에는 저평가예요. 지금 계속 저평가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이랑 2007년도랑 똑같이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 지금이랑 똑같이 지수 포인트가 2000포인트였어도 매력이 없는 자리였어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매력이 없는 자리였다고. 지금은 어때요? 매력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해를 하려면 가치랑 주가는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시장이 똑똑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기업들이 얼마를 벌까라는 부분들을 추정을 하면서 거의 근접하게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이제 선반영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얼마나 벌 것 같아. 전체 통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정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근접하게 움직이잖아요. 지수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생길 때나 이럴 때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년 전과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같다고 가치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주가는 결국 가치에 연동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200년의 역사를 놓고 다 뒤져보면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곡 흐름은 항상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왜곡 흐름이 결국은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200년 데이터, 100년 데이터를 놓고 봐도 계속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구간에 저평가된 섹터가 뭔데? 기업의 성장 흐름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 가치를 논할 때는 성장 가치하고 자, 현재 가치를 논해야 돼요. 자, 이 현재 가치라는 건 자산을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성장 가치는 앞으로 이익의 확장성, 자산의 확장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성장 가치는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느냐, 자, 매출 지표하고 자, 투자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현재 가치는 뭐가 중요할까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이제 숫자로 바로 나오죠. 이거는 계산이 돼요. 자, 현재 가치는 계산이 되는데 성장 가치는 계산이 안 돼요. 왜?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보는 가치주 섹터는 금융, 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이에요. 이 중에 무언가 개선 흐름이 나오면 주가들이 움직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자산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산 가치에 비해 극심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섹터군이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 내가 보는 성장 섹터는 자, IT, 자,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요런 애들이에요. 자, 요런 섹터군에서 어떻게 섞어갈까? 조합. 조합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만 사고 2차전지만 사고 IT 카메라 모듈이 좋으니까 카메라 모듈만 사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비중을 할당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조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떤 걸 사야지. 야, 이 중에 골라서 어떤 거 사야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데 요걸 다 살 건데 얼마만큼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항상 투자는 이렇게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래 가치가 가장 높아 보이는 섹터는 뭐냐? 자, 헬스케어, 빅데이터. 자, IT 서비스 솔루션. 그런데 당장 헬스케어는 지금 보면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싸진 않지만 비싸지도 않은 섹터군. 그게 의료장비 제약주들 중에 보여요. 바이오는 확실히 비싸요. 현재 가치를 놓고. 그런데 이게 얼마큼 비싸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바이오는 무조건 비중을 작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가능한 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쪽은 어떨까요? 자, IT 서비스 솔루션인데 이쪽에서 투자만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막 이익이 안 나오고 있고 하는 기업들은 어때요? 매출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든지 이익의 확장성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야 되겠죠. 아직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미래에는 가장 수익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요런 쪽이 미래 가치가 가장 높아 보이는 섹터군이에요. 결국은 4차 산업은 서비스로 끝날 거니까 4차 산업을 뭐 하려고 해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4차 산업이 결국 어떤 서비스로 귀결이 될 텐데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승자가 될 거라는 거죠. 핀테크든 뭐든.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배팅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분산해서 차곡차곡 담아놓는 거는 나쁜 선택이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이제 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물가 상승률 이상만 보면 돼. 그러면 그냥 골고루 사갖고 그냥 냅둬버리면 돼요. 그럼 무조건 물가 상승률 이상 나옵니다. 내가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뭐냐. 자, 현재 가치를 놓고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PBR하고 배당을 같이 놓고 봅니다. 자, 미래 가치, 성장 가치를 놓고 볼 때는 PER과 ROE를 봐요. 그거를 이제 이걸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익과 매출을 보는 거죠. 보통 이제 PER하고 이제 ROE는 이익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지표니까 매출로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였더라? 아무튼 무슨 지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을 봐요. 매출이 눈에 더 잘 들어와서. 근데 이것도 PER이나 ROE처럼 이렇게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해야 됩니다. 숫자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 분석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 요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복잡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자, 분산은 방어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분산은 방어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하면서 공격적일 수 있는 최상의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을 다 들고 있어요. 100을 다 들고 있으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자, 내가 100%를 끌고 갈 수 있을지 500%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견딜 수 있는 내가 진폭이 얼마나 될까요? 이 100을 1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진폭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0을 들고 있다 그러면 100개의 분산을 해놨다 그러면 내 손실률은 예를 들어서 100%가 최상이라 그랬을 때 1% 주는 거예요. 수익은 100%로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자, 기대 수익률이 100% 이상 되는 것들만 찾아서 그런 자산들만 찾아서 100개를 사놓으면 수익률의 기대치는 100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손실은 1로 제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이 예를 들어 3년을 기준으로 놓고 요런 데이터면 이 1이 3년이 또 지나면 이제 0.5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은 200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시간 가치예요. 3년을 기준으로 놓고 100%의 기대감을 놓고 보는데, 자, 이게 20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3년이 더 지나면. 그런데 이 1은 어때요? 자산 가치가 그만큼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산이 100이 들어가 있던 게 20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이게 200으로 확장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리스크는 0.5로 주는 거예요. 수익률은 200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대 수익률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아둔한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결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식 수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